여러분, 노란 봉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품에 안고 오시던 노란 봉투 속에 고소한 옛날 통닭이나 혹은 정성이 담긴 따뜻한 편지 한 통을 떠올리실 겁니다. 노란이라는 색감이 주는 특유의 온기, 그리고 봉투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 뒤에는 그 따뜻한 이름과는 정반대로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법안 하나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일자리의 운명,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함선이 과연 무사히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겉모습은 천사의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기업 경영의 마비와 산업 생태계의 붕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품고 있는 노란봉투법. 과연 이 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화려한 이름 뒤에 감춰진 섬뜩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법의 이름이 왜 노란봉투법이 되었는지 그 기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쌍용차 파업 사태로 인해 노동자들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이 시작이었죠. 이름만 들으면 참으로 감성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치는 감성으로 하는 것이고 경제는 현실로 하는 것이라고들 하죠.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결코 노란 봉투처럼 부드럽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하게 될 위협은 바로 개념과 명칭의 함정입니다. 이 법은 사용자, 즉 사장님의 범위를 무한정 넓혀놓았습니다. 기존에는 나와 직접 계약을 맺은 사장님이 협상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다니는 회사의 원청업체, 즉 대기업 회장님에게도 직접 가서 교섭하자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수천 명, 수만 명에 달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기업 본사 앞으로 몰려가 교섭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입니다. 원청기업 입장에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수많은 하청 노동자의 요구를 일일이 들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법적인 책임을 묻고 교섭을 강제한다는 것, 이게 과연 상식적인 일일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기업 경영의 전면적인 마비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1년 365일 내내 노사협상과 교섭에만 매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저마다 다른 요구 조건을 내걸고 원청 기업의 교섭을 요구한다면 경영진이 시장 분석을 하고 신제품 개발 전략을 짤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도장 찍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볼일 다 보는 거죠. 이것은 비유하자면 축구 선수가 경기장에서 공을 차야 하는데 경기 내내 상대팀 후보 선수, 관중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경기 규칙을 어떻게 바꿀지 토론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결국 기업의 본연적인 경영 활동은 마비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하거나 기계를 파손해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 당연한 상식을 무력화시킵니다. 이름하여 재산권 보호의 불능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현재 법 체계에서는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노조 전체에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개개인의 책임 비중을 기업이 일일이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수백 명이 뒤엉켜 파업을 벌이는 아수라장에서 저 사람은 유리창을 깼으니 5% 책임, 이 사람은 구호를 외쳤으니 1% 책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건 사실상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가구를 다 부쉈는데 내가 그 도둑들이 각각 어느 정도 부쉈는지 정확히 입증 못하면 배상을 못 받는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재산권이 길바닥에 팽개쳐지는 순간입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면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기업가는 바보가 아닙니다.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본능이죠. 여기서 우리는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가장 비극적인 시나리오인 기업 탈출과 자동화 가속이라는 파국을 마주하게 됩니다. 노동 규제라는 무거운 족쇄가 채워진 대한민국에서 굳이 공장을 운영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짐을 싸서 베트남으로, 인도로,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서두르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무서워서 사업 못하겠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겠죠. 더 무서운 건
떠나지 못한 기업들의 선택입니다. 그들은 사람 대신 로봇을 선택할 겁니다. AI와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교섭을 요구하지도 않고 공장을 점거하지도 않죠.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법은 노동자의 자리를 기계로 대체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청년들이 꿈꾸던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는 차가운 금속 기계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노동 존중의 미래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거대 노조의 그늘 아래 있는 하청 노동자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겉으로는 약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 있는 거대 노조에게만 날개를 달아주는 법입니다. 대형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며 파업을 이어가면 결국 원청 기업은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하청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장을 폐쇄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보호하겠다고 외치던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장이 멈추면 인근 식당, 편의점, 주유소 등 지역 상권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한 지역의 경제 생태계가 통째로 침몰하는 것이죠. 산업 생태계의 붕괴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집 이웃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권익은 기업이 존재하고 경제가 활력을 가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다고 해서 더 많은 황금알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감성적인 포장지에 현혹되어 우리 경제의 엔진을 스스로 멈춰 세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 법이 가져올 파장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따뜻한 이름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직시해야 합니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고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그런 상생의 길은 결코 법적인 강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란봉투법은 정말 노동자를 위한 구원투수일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저승사자일까요? 선택과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번 무너진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낭떠러지로 향하는 길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비행기가 노사 갈등이라는 난기류를 넘어 무사히 착륙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뚱냥이 경제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경제를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